조선시대 한양 북촌 형조 참판 대감댁에는 이름 없는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서 솥을 걸어 아침상을 차리고 12상을 차려도 칭찬은 시어머니의 것이었고 가족 온천 여행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근본 없다 조롱받고 뺨을 맞아도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문턱에서 쓰러진 날 내의원 최고의 어이가 달려와 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허리를 꺾었습니다. 서연주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종년 취급받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갑진년 설날 한양 북촌 형조 참판 홍제덕의 대감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세배를 오는 관원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고 사랑채에서는 벌써부터 술독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랑채 하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안채와 바깥채를 오가며 상을 날랐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설이 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참판댁의 설은 늘 그러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넉넉했습니다. 적어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안채 끝자락, 부엌.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인경이 울리기도 전 서연주는 이미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쌀을 씻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설이니 할 일이 10곱은 되었습니다. 가래떡을 만들어 썰고 만두소를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고았습니다. 부엌의 천장은 낮아 연기가 빠지지 못하고 고였고 기름이 튀어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손등은 뜨거운 솥뚜껑에 대어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찬물에 적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종년 금이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금이마저 연주를 올려보며 안쓰러운 눈을 했습니다. 마님, 제가 저는 부칠 테니 잠깐이라도 쉬시지요. 괜찮다, 금이야. 큰마님께서 사시 전에 상을 올리라 하셨으니 서둘러야 한다. 연주의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한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이 체념에서 오는 것임을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족두리를 얹은 조씨 부인은 부엌 문턱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뱄까 싫었던 것이지요. 떡국간이 어찌 그리 싱거웠느냐. 어젯밤 미리 끓여둔 것 맛을 보았는데 양반가 음식이 그래서야 쓰겠느냐. 연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려 깊이 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죄송하면 다냐. 종가 며느리면 이쯤은 거뜬해야지. 조씨 부인은 부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팔자조와 양반가에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내 본가에서 이런 상을 받아보기나 했겠느냐. 그 말에 금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연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떡을 써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상은 사시 전에 올려라. 손님상은 12상이다. 실수 없게 해. 12상? 연주와 금이 단둘이서. 연주는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혼례 첫날부터 조씨 부인은 연주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들 홍도겸이 고집을 부려 데려온 며느리라 허락은 했으되 마음까지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말은 입버릇이 되었고 연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얘야 혹은 이거사.
그것이 이 집에서 연주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든 견디게 되어 있는 법이지요. 연주는 어느 순간부터 아프다는 감각마저 무뎌져 갔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서연주라는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해가 부엌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빛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부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12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사시가 되자 12상이 사랑채로 올라갔습니다. 떡국, 갈비찜, 전유어, 삼색나물, 약식, 수정과까지 한 상에 7그릇씩 빠진 것 없이 차려졌습니다. 금이와 둘이서 새벽부터 4시즌을 꼬박 매달린 끝이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상을 나르고 부엌으로 돌아와 문틈으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교이와 방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형조참판 홍제덕이 상좌에 앉아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홍씨 문중의 어른들, 관직에 나간 일가부치들, 그리고 참판과 교분이 있는 관원 서너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랑채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참판댁 설상은 한양에서 첫째라 하겠소. 이 갈비찜하며 전유어하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구려. 칭찬은 모두 참판댁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새벽부터 불 앞에 서서 그 상을 차렸는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안채 건넌방에서는 여인들의 잔치가 따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상좌에 앉았고 그 옆으로 시누이 둘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큰 시누이 홍채영은 판관댁 마님이 된 지 이태째였고 작은 시누이 홍채윤은 아직 규수였으나 입은 벌써 마님 못지 않았습니다. 문중 아주머니 선옥과 먼 친척 아낙네 둘이 더 앉아 방 안은 빼곡했습니다. 술상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씨 부인이 수정과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올 설에는 상을 12상이나 차렸는데 내 혼자 살림을 지휘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오. 연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12상이 조씨 부인의 손끝에서 저절로 솟아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 채영이 부채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올케는 어디 있어요? 안 보이던데.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엌에 있겠지. 부엌이 제자리니까. 방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작은 시누이 채윤이 한술 더 떴습니다. 오라버니도 참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온 건지 시 한 수 읊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글 한 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지. 조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 배울 기회가 있었겠느냐. 평안도 어느 시골 의원 딸이라 했으니 약초나 캐다가 팔자에 없는 복을 만난 거지. 문중 아주머니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종가 며느리인데 체면이 있지. 조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체면은 있는 집안에서 세우는 것이라오. 근본이 없는 것을 내가 어찌하겠소.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주는 그 시각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떡국 한 그릇을 먹고 있었습니다. 12상을 차리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만든 한 그릇이었습니다. 금이가 옆에 앉아 같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안채에서 또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듣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연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본이 없다.
그 말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00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따라 그 말이 유독 깊이 박혔습니다. 설이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명절이면 사람은 제 근본을 떠올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연주의 근본. 그것은 조씨 부인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주의 아버지 서창유는 평안도의 시골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한양 출신으로 젊어서 내의원 취미로 발탁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맥을 짚는 솜씨가 신묘하여 선왕 시절 어이들 사이에서도 서치미의 손끝에는 귀신이 붙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서창유는 궁을 떠났습니다. 궁중의 권세 다툼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이지요. 벼슬을 버리고 평안도 영변고을의 의원을 열었습니다. 이름난 양반가에서 가마를 보내도 마다하고 논두렁의 농부도 관아의 죄인도 가리지 않고 맥을 짚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변의 편작이라 불렀습니다. 연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4살에 약초 이름을 외웠고 6살에 맥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침통을 열어 은침의 굵기를 손끝으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서창유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연주가 외동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비라면 딸에게 의술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창유는 달랐습니다. 연주의 손끝에서 자신도 갖지 못한 재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손은 맥을 듣는 손이다. 서창유는 그렇게 말하며 연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맥경의 28가지 맥상, 침구의 365혈자리, 상한론과 동의보감의 처방까지. 연주는 2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의술을 거의 다 이어받았습니다. 소문은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내의원에서 사람을 보내 연주의 실력을 시험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내의원 의녀들 중 수석의 실력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내의원 수자 어의 이정호는 직접 영변까지 내려가 서창윤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을 한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재주를 시골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서창윤은 웃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갈 곳은 이 아이가 정할 것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21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연주는 이웃 고을에 왕진을 가 있었습니다. 산모의 난산이 위중하여 밤새 곁을 지켰고 새벽녘에야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갯마루에서 연주는 멀리 영변 쪽 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정갈이 온 것은 그로부터 반 시즌 뒤였습니다. 뛰었습니다. 눈길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졸중이었습니다. 혈맥이 막혀 쓰러진 뒤 반 시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었더라면 침한 대로 혀를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주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연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간 사이 가장 살려야 할 사람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연주는 침통을 마당에 묻었습니다. 깊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다시는 침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는 자신에게 한 벌이었습니다. 내의원에서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 연주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정호 어이가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폐인처럼 지내던 연주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형조 참판 홍제덕의 아들 홍도겸이 평안도에 출장을 왔다가 연주를 보고 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받아들였습니다. 의술을 버린 자리에 무엇이든 채워야 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연주는 참판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침통은 영변 땅속에 묻힌 채 의원 서연주는 죽고 참판댁 며느리 서씨만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금이가 연주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마님, 큰마님이 부르세요. 손님상 치우라 하십니다. 연주는 눈을 떴습니다. 식은 떡국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본이 없다는 말. 연주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스스로 틀어막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제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연주는 지금 제 마음의 혈 하나를 스스로 막아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혈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주 자신도. 설 연휴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참판 홍제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온양 온천으로 떠날 채비를 하여라. 오늘 오시 전에 출발한다. 참판댁에는 설마다 내려오는 관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 차례와 세배를 마친 뒤 온 식구가 온양 온천으로 유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참판이 젊은 시절 온양 온천에서 병을 고친 뒤로 해마다 감사의 뜻으로 찾는다 하였으나 실장은 겨울 추위를 피해 며칠 쉬어가자는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분주하게 짐을 쌌습니다. 의복개짝이 나오고 이불 보따리가 묶이고 찬압의 길에서 먹을 주먹밥과 약과가 담겼습니다. 연주도 짐을 쌌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갈아입을 저고리와 치마 한 벌, 빗 하나, 수건 하나. 소박했지만 나름 정성껏 꾸린 보따리였습니다. 사실 연주에게 온양 온천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서창윤이 왕진을 가는 길에 온양을 지나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과 같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지. 온천은 막힌 것을 풀어주는 물이다. 그 따뜻한 물의 기억이 3년째 참판댁 부엌에 갇힌 연주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올해는 함께 갈 수 있으리라.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식구로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연주는 곧 알게 됩니다. 안채 마루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참판 홍제덕이 상좌에, 조씨 부인이 그 옆에 앉았고 아들 도겸과 시누이 채영, 채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온양객주에 미리 정가를 넣어 잠자리를 부탁했다. 영감과 내가 윗방, 도겸이가 사윗방, 채영이, 채윤이가 아랫방. 이불도 5채만 펴달라 했으니 딱 맞겠구나. 연주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방색, 이불 5채, 5식구, 셈이 맞았습니다. 연주를 빼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혹시 빠뜨린 것은 아닌가, 이어서 6채라 고쳐 말할 것이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하인을 불러 짐을 가마에 싣도록 지시했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레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어머님, 조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아니라 턱으로 연주를 가리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방에 들면 되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필요조차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가느냐? 단 6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6글자가 연주의 발을 바닥에 못 박았습니다. 너는 집을 지켜야지. 빈집에 도적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설상도 아직 제대로 치우지 못했고 제사 그릇도 닦아야 하고 안채 마루도 기름칠을 해야 한다. 할 일을 나열하는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신우이 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온천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양반과 규수들이 가는 곳인데 행여하는 댁 마님이라도 만나면 체면이 서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체면이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죠. 저도 이 집 식구 아니옵니까? 마루에 정적이 내렸어요. 채영이 부채를 접었고 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판 홍제덕은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것입니다. 조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연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뭐라 했느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를 때보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식구라 했느냐?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마른 뺨을 때리는 소리가 안채에 울렸습니다. 연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되바라지게 입을 여느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무엇을 가져왔느냐? 재물이냐, 가문이냐, 명망이냐? 가진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는 법이다. 그것이 이치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식구들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참판이 먼저, 조씨 부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채영과 채윤은 웃으며 진보다리를 들었고 도겸은 가마에 오르기 전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안쪽에 연주가 서 있었어요. 부은 뺨, 거친 손, 퀭한 눈. 도겸의 입술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이 가마 안에서 불렀습니다. 도겸아,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타거라. 도겸은 돌아섰습니다. 가마가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연주 혼자 남았습니다. 가마가 멀어지는 소리, 말발굽 소리,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끝의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연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뺨의 통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죠. 지난 3년간 연주가 이 집에 품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 언젠가는 식구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그 희미한 온기가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온천의 물은 막힌 것을 풀어준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연주를 맡고 있는 것은 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안채 마루를 닦아야 했고 제사 그릇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연주는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늘 그랬듯이 식구들이 온양으로 떠난 뒤 참판댁은 텅 비었습니다. 연주는 이틀을 혼자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고 제사 그릇을 정리하고 장독대 뚜껑을 열어 간장 위에 낀 곰팡이를 걷어냈습니다. 조씨 부인이 시킨 일을 하나하나 해치우는데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이틀이 연주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예아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근본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와 참새소리만이 마당을 채웠고 연주는 오랜만에 해가 지는 것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가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님, 내일 대감댁 식구들이 돌아오신답니다.
그렇구나. 온양에서 정갈이 왔는데 큰마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손님을 2분 모시고 온다 하셨어요. 저녁상을 넉넉히 차리라 하셨습니다. 연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간의 고요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마가 도착하는 소리, 하인들이 뛰어나가는 소리,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짐부터 안채로 들여라. 어서. 연주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 기름이 튀어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참판 홍제덕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참판은 등이 곱고 걸음이 넓었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은 날에도 위엄이 절로 묻어나는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른발을 질질 끌듯 걸었고 왼손으로 대문 기둥을 짚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영감, 온천에서 좀 무리하신 게지요. 들어가서 쉬시면 나으실 겁니다. 참판이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판의 왼손이 갑자기 대문 기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먼저 꺾이더니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뒷덜미를 움켜쥐려는 듯 오른손이 허공을 더듬었으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쿵! 참판의 몸이 문턱 위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영감! 조씨 부인이 달려들었고 도겸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눈을 뜨십시오. 참판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으나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오른팔은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쁘고 거칠었습니다. 들이쉬는 숨 사이에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을 끓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쿵 하는 소리, 비명, 울음.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놀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귀가 소리의 결을 읽었고 눈동자가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3년을 묻어두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참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턱에 쓰러진 채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연주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3년간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지듯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의 눈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진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구안화사의 반신불수. 쓰러질 때 뒷덜미를 움켜쥔 것은 머리 안쪽에 통증이 있었다는 뜻. 오른쪽 팔다리가 늘어진 것은 왼편 뇌혈이 막혔거나 터졌다는 것. 숨의 가래가 섞인 것은 혀가 말려 기도를 누르고 있을 가능성. 풍이었습니다. 중풍. 그것도 가장 급하고 위중한 형태였어요. 연주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참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참판의 목 옆 인형혈 자리를 짚었습니다. 맥이 뛰고 있었으나 가늘고 빠르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총구맥을 짚자 한쪽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혈맥이 막혔습니다. 연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며느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의 진단이었습니다. 연주는 재빨리 참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혀가 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숨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혀를 빼내고
곁에 있던 수건을 접어 입안에 물렸습니다. 혀를 깨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뭘 하는 거냐?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온양까지 다녀오느라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편 곁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입안에 손을 넣고 있는 광경은 조씨 부인의 눈에는 흉측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손대지 마라. 조씨 부인이 연주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쳤습니다. 독한 계집이 영감 죽이려 든다. 연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릎이 마당 돌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들으십시오.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풍을 맞으신 것입니다. 뇌 안에 혈맥이 막혔습니다. 지금 혀를 통하게 하지 않으면 기운이 사지로 돌지 못하고 혼백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내가 무슨 의원이냐? 그 한마디가 연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무슨 의원이냐? 맞습니다. 이 집에서 연주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주의 눈은 참판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팔이 늘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는 그 모습, 연주는 그 증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뒷덜미를 움켜쥐고 입이 돌아가고 한쪽 몸이 늘어지고 그리고 반 시즌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연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연주가 끌려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비녀가 빠져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도겸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시누이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연주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혈이 막힌 지 이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온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른발을 끌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혈맥이 좁아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침을 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풍문열을 열어 막힌 기운을 풀고 합곡혈로 기혈순환을 돕고 백회열로 뇌의 맑은 기운을 되살리면 거기에 귀 뒤 예풍혈의 어혈을 풀어주면 혈맥이 다시 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못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의 손에는 침이 없었습니다. 침통은 영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연주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내 의원에 사람을 보내.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말을 타고 내 의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주는 부엌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판은 여전히 문턱 위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참판의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풍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었습니다. 혈이 막힌 채 시간이 지나면 막힌 곳 너머의 살이 죽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고 두 시즌이 지나면 말을 잃고 그 이상이 지나면 숨이 끊어집니다. 내의원까지 말을 달려도 반 시즌. 의원이 약계를 챙겨오는데 또 반 시즌. 도착해서 맥을 짚고 처치를 시작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참판의 혈맥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막혀갈 것입니다.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와 같습니다. 반 시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마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러나 이 집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바람이 불어 처마 끝 풍경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이 가늘어지는 소리처럼. 내의원에 사람을 보낸 뒤 참판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참판 홍제덕은 사랑채 윗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인 넷이 문짝을 떼어 들것 삼아 참판을 눕혀 날랐고 방 안에는 급히 이불을 깔고 머리맡에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참판의 상태는 쓰러진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입은 왼쪽으로 비틀린 채 가느다란 침이 흘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간간히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참판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영감, 눈 좀 떠보시오. 영감. 도겸은 방 한쪽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의 왼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겁니다. 의원이 곧 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우이 채영은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돌렸고 채유는 행랑채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대문 밖을 번갈아 내다보며 의원이 오는 쪽을 살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내의원 의관 둘이 약계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약재 보따리를 진 의생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선두에 선 의관은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내의원 소속 치매 박경수였습니다. 그 옆에 젊은 의관은 약방 소속 한정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방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감이 갑자기 쓰러져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경수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참판의 곁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었습니다. 오른쪽 총구맥, 왼쪽 총구맥, 목옆 인형맥. 한참을 짚던 박경수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어서 참판의 눈꺼풀을 열어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왼쪽은 제자리였으나 오른쪽이 한가운데로 쏠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안을 열어보니 혀가 한쪽으로 말려 있었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놓자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박경수가 한정수에게 눈짓했습니다. 한정수도 맥을 짚었습니다. 짚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 정신을 모은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의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경수가 조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님,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대로라는 말 앞에는 늘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대감께서는 풍을 맞으셨습니다. 그것도 중한풍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그러니 어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오. 박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풍에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가벼운 풍은 입이 돌아가고 손발이 저린 정도이니 침과 약으로 다스릴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의 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호가 이었습니다. 맥이 산란하고 총구가 거의 끊어져 있습니다. 이는 뇌 안의 혈맥이 막히거나 터진 것으로 풍 중에서도 가장 급하고 위중한 중장풍에 해당합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오. 박경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뇌혈이 터진 듯합니다. 약으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우왕청심환을 달여올려 기운을 붙잡아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혈이 막힌 지 한 시즌이 넘었으니 그 뒷말을 박경수는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조씨 부인이 박경수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이 한양에 이름난 의원이 그리도 많은데 형조 참판을 살릴 의원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박경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인의 재주가 모자라 죄송합니다. 조씨 부인이 무너졌습니다. 참판의 가슴 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이러지 마시오. 도겸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연주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끝 방문에서 5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아까 조씨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난 뒤 연주는 부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주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난리 속에 부엌대기 며느리를 챙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연주의 눈은 참판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오르내리는 폭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얕아졌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미세한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울고 기도하는 사이 연주의 눈은 증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숨이 얕아진다는 것은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뜻. 코끝이 푸르다는 것은 혈이 돌지 못해 탁한 기운이 얼굴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 입술이 어둡다는 것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침을 잡는 손.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이 3년의 세월을 뚫고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풍문열을 열고 합곡혈을 자극하고 백회열에 침을 놓으면, 예풍열에 어혈을 풀고 곡지열로 팔의 기운을 돌리면 막힌 혈맥이 우회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터진 곳에 피가 번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서창윤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미 침통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침통도 없었죠. 그리고 조금 전 시아버지를 살리려 손을 댔을 때 돌아온 것은 독한 계집이 영감 죽이려 든다는 비명이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돌려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까 마당에서 연주가 참판의 혈맥을 짚었을 때 도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주의 머리채를 잡아 끌 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연주가 마루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못 본 척. 연주가 부엌에서 새벽부터 일할 때도, 근본 없다고 조롱받을 때도, 뺨을 맞을 때도 도겸은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박경수가 약계를 열어 우왕청심환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을 달여 올리겠습니다. 기운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라는 말 뒤에 오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홍 내의원에서 더 높은 어른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수자어의 이정호 대인이라면 혹시. 박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대인께서는 지금 궁에서 전하의 문안을 살피고 계시다. 설 연휴에 궁을 비울 수 있겠느냐? 한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어이라면 전하의 어이가 아니오? 그분이라면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장담은 못합니다만 이 대인의 침술은 내의원에서 으뜸이옵니다. 다만 궁에서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씨 부인이 도겸을 돌아보았습니다. 도겸아, 내 아비가 형조 참판이다. 궁에 정가를 넣어라. 어떻게든 이정우 어이를 모셔와라. 도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 어머님. 도겸은 방을 나서며 마루를 지나갔습니다.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 연주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도겸은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주는 다시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참판의 숨이 한 번 크게 끊기듯 멎었다가 다시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박경수가 급히 참판의 인중을 눌렀습니다. 대감, 정신을 붙잡으시오. 조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연주의 오른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허공에서 침을 잡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어서 물집이 잡히고 기름때가 낀 거칠어진 손. 3년 전에는 은침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손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가락 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을 살릴 손을 버리지 말거라.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울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연주의 가슴 안쪽에서는 3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이 더 흘렀습니다. 참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경수가 다려올린 우왕청심환을 입에 흘려 넣었으나 참판은 삼키지 못하고 절반을 흘렸습니다. 목 안의 가래 소리는 더 짙어졌고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참판의 곁을 지키며 수시로 맥을 짚었지만 짚을 때마다 미간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약계를 뒤져 소화평원을 꺼내 참판의 코 밑에 대보기도 했으나 참판의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울음조차 멈춘 채 참판의 손을 잡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울 힘마저 빠진 것이었습니다. 신우이 채영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괜찮으실 거지요? 조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급히 멈추는 소리, 이어서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내의원 수자 어이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꺼져가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이정우 어이가 왔단 말이냐? 대문이 열렸습니다. 도겸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검은 관복에 사모를 쓴 노인이 따랐습니다. 내의원 수자 어의 이정호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등은 고닫고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깊이 팬 주름 사이로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선왕 때부터 어이를 지낸 인물로 내의원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곧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관원들이 머리를 숙였고 하인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조씨 부인이 방에서 나와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어의 대인,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제발 영감을 살려주십시오.
이정우가 고개를 숙여 답례한 뒤 말했습니다. 참판 대감의 병환이 급하다 하여 궁의 허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먼저 맥을 보겠습니다. 이정우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루를 지나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마루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저고리 소매에는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고 왼뺨에는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이른 평생을 살며 궁중의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병환 앞에서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이 부엌대기 행색을 한 여인 하나를 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연주야? 그 한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연주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볼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영변에서 보았던 침통을 들고 당당히 서 있던 그 여인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같았습니다. 야위고 지치고 꺾인 것처럼 보여도 그 눈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빛, 맥을 읽고 증상을 살피는 의원의 눈. 이정우는 그 눈을 30년 전 서창윤에게서 처음 보았고 그 딸에게서 다시 보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정우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꺾었습니다. 관복의 앞자락이 마루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은 절이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의 손이 멈추었고 방 안에서 나오던 박경수의 발이 멈추었고 신우이 채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의원 수자 어이. 전하의 병환을 살피는 이 나라 최고의 의원. 궁에서 정의품 관원도 함부로 말을 놓지 못하는 어른인 그분이 부엌대기 행색을 한 참판댁 며느리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어에 대인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정우는 허리를 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주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의원님. 그 세 글자가 마루 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정우가 연주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고 서창윤 선생의 수제자이십니다. 마루 위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주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창윤 선생은 선왕 때 내의원 치미로 당대 으뜸가는 명이셨습니다. 소인이 의술의 길에 들어선 것도 서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연주 의원은 그 서창윤 선생보다도 나은 재주를 타고난 분이십니다. 전하의 편두통을 다스린 것도 이분의 처방이었고 내의원에서도 실력을 인정하여 정식으로 직함을 내리려 했던 분이옵니다. 박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정우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이 한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의원이 두 분 계시온데 한 분은 돌아가신 서창윤 선생이시오.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이 서연주 의원이십니다. 침묵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조씨 부인은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국물 얼룩진 저고리, 반쯤 풀린 머리, 3년 동안 얘야, 이거사라고 불렀던 며느리,
근본 없다 조롱하고 종년 취급하고 뺨을 때리고 온양길에서 빼놓았던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궁중 어이가 허리를 숙이고 의원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도겸은 대문 안쪽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죠. 다만 숙인 고개 너머로 연주의 시선은 사랑채 방 안에 누워있는 참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게 아슬아슬하게. 이정호가 연주의 시선을 따라 방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어이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눈빛,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이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어이의 눈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30년을 의술에 바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시선을 돌려 사랑채 방 안을 보았습니다. 참판의 숨이 한번 길게 끊기듯 멎었다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입술은 이미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맥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버티는 몸의 소리. 연주에게는 그것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변의 작은 의원. 약장 앞에 앉아 처방을 적고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 환자가 들어오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맥을 짚던 그 손. 연주가 처음으로 침을 잡았을 때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했던 말. 침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연주가 영변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곁에서 이웃 노인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서창윤이 중얼거렸다는 말. 연주에게 전해라. 사람을 살릴 손을 버리지 말거라. 그 말이 3년 동안 연주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통과 함께 영변 땅속에 묻었다고. 그러나 묻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흙 속에서도 썩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간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재 속에 묻혀 있었을 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연주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동안에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뺨을 맞는 동안에도 그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침통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며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고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자 앞에 선 의원의 목소리였죠. 이정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길쭉한 물건이었습니다. 침통이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연주가 이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풍을 맞은 환자라는 정가를 받고 혹시나 하여 챙겨왔습니다. 혹시나라고 했지만 그것은 혹시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연주가 있다면 침통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연주가 침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위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손끝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왔습니다. 아니, 전류라기보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수천 번 침을 잡았던 손의 기억. 혈자리를 짚고 깊이를 가늠하고 숨을 고르고 놓는 그 모든 동작이 손끝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침통을 열었습니다. 가죽 주머니 안에 은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굵은 것부터 가는 것까지,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이정호의 침이었지만 침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연주의 오른손이 침 하나를 집었습니다. 호침, 가장 가느다란 침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침을 끼우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3년간 떨리던 손이 침을 잡자 멈추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뭘 하려는 게냐? 연주가 방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조씨 부인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아까도 말했다. 이 계집이 영감한테 손을 대면. 마님, 이정호가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참판 대감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서연주 의원뿐입니다. 조씨 부인이 이정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의 대인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해가? 소인의 침술로는 어렵습니다. 이정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소인이 내의원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소인보다 침을 잘 놓는 사람을 딱 2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서창윤 선생이시고 한 번은 저 서연주 의원입니다. 조씨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호가 조씨 부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지금 대감의 맥이 끊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반 시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소인이 침을 놓으면 열에 둘셋을 살릴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놓으면 열에 7, 8분 살립니다. 소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참판의 숨소리가 한번 크게 거칠어졌습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커졌고 숨이 한 박자 멎었다가 겨우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조씨 부인의 팔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참판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시선도, 도겸의 시선도, 시누이들의 수군거림도, 연주의 세계에는 오직 눈앞의 환자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먼저 맥을 짚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빠르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혁맥이었습니다. 겉은 세차나 속이 텅 빈 맥. 혈이 크게 막혔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맥상이었습니다. 연주의 눈이 참판의 몸 위를 훑쳤습니다. 의원의 눈에는 사람의 몸이 지도처럼 펼쳐졌습니다. 경락이 흐르는 길, 혈이 모이는 자리, 기가 막힌 곳과 기가 넘치는 곳. 3년을 쉬었어도 그 지도는 연주의 머릿속에서 한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침을 들었습니다. 참판의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박경수와 한도윤이 달려와 몸을 받쳤습니다. 연주는 등의 뼈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정확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은침이 살 속으로 들어가는 감각. 3년 만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참판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축 늘어진 오른손이 아니라 아직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는 왼손. 살아있는 쪽의 기운을 먼저 돌려야 했습니다. 연주가 참판의 머리맡으로 이동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헤쳐 정수리를 드러내고 손가락으로 뼈의 이음새를 짚었습니다. 침을 수직으로 세워 아주 얕게 놓았습니다. 백회는 깊이 찌르면 위험한 혈이었습니다. 얇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어서 연주의 손이 참판의 귀 뒤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침을 놓은 뒤 왼손 엄지로 혈자리 주위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어혈을 풀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른팔이 늘어진 것은 이 길이 막혔기 때문. 연주는 오른팔의 곡지열에 침을 놓고 사법을 썼습니다.
막힌 것을 빼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연주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5개의 침이 참판의 몸에 꽂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왼손은 참판의 촌구맥 위에 얹혀 있었고 오른손은 치미를 오가며 미세하게 깊이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침은 놓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맥이 변하면 침도 따라 변해야 한다. 연주의 손가락 끝에 맥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연주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맥의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연주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판의 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쁘고 거칠던 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르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갈에 끓는 소리가 옅어졌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북던 입술에 엷은 붉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푸른 빛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판의 왼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깃털 하나가 스치는 것보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맥을 짚고 있던 손가락 끝으로 전해진 그 떨림을. 맥이 돌아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이정우가 급히 다가와 참판의 반대쪽 맥을 짚었습니다. 짚는 순간 늙은 어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경수와 한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방 밖에서 지켜보던 채영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문지방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눈은 여전히 참판의 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손을 거두면 다시 막힐 수 있었습니다. 물기를 터놓았으나 아직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 이 물길이 스스로 흐를 때까지 침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진이 더 흘렀습니다. 참판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검지뿐 아니라 중지도 함께 미세한 움직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참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듯 눈꺼풀이 몇 번 떨리더니 가느다란 틈이 생겼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참판의 입에서 소리 같지 않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숨이 성대를 스치며 내는 소리. 그러나 그것은 숨이 아닌 의지가 만들어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루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감. 도겸은 대문 안쪽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구부린 등, 침을 잡은 손,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마지막 침을 거두었습니다. 5개의 침을 하나씩 빼내며 각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러 마무리했습니다.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혁맥이 사라지고 완맥이 잡혔습니다. 부드럽고 느리지만 끊이지 않는 맥. 위험을 넘긴 맥이었습니다. 연주가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다가와 연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늙은 어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침통을 닫았습니다.
손가락에 참판의 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맥의 떨림. 3년 만에 손끝에서 느끼는 그 감각이 연주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변에서 묻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다시 품 안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참판 홍제덕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한참을 허공을 헤매다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조씨 부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고 그 뒤로 도겸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참판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물.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에 조씨 부인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참판의 가슴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흘 동안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감말을 하시는구려. 도겸이 급히 물그릇을 가져와 아버지의 입에 대었습니다. 참판은 한 모금, 두 모금 물을 삼켰습니다. 사흘 전에는 우왕청심환조차 삼키지 못하던 목이었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판에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이정호는 이틀째 되는 날 궁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떠나기 전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뒤는 그대 손에 맡기겠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터이니.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참판이 눈을 뜬 날 박경수가 맥을 짚고 감탄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맥이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소인의 30년 의술생애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도윤은 아예 연주의 시침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혈에 어떤 깊이로 놓았는지, 보법과 사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것은 의생이 스승의 시술을 기록하는 자세였습니다. 내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느냐? 도겸이 대답했습니다. 열흘입니다, 아버님. 참판은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이 누구냐?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조씨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참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라니. 연주 말이냐? 예.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삼키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참판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부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주가 참판의 저녁 맥을 짚고 방을 나서려는데 마루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안채 윗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마루까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주가 가볍게 읍을 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 맥이 많이 고르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음 대신 된죽을 올려도 될 듯합니다. 조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 며느리 앞에 연주가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내가 몰라 배웠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을 그리 대하고도 내가 영감을 살렸다. 조씨 부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루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종년 취급하고 근본 없다 하고 뺨을 치고 온양에도 데려가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내 대신 영감을 살려준 것이 내가 아니더냐.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연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얘야 이거사로 불리며 부엌에 갇혀 살았습니다. 근본 없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들었고 설날에 뺨을 맞았고
이불 5채에서 빠졌습니다.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 말 한마디로 3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연주가 조 씨 부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시아버님을 살린 것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한 일입니다. 조 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의 눈은 고요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매일 흔들리던 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안채 건넌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겸의 눈이 붉었습니다. 연주야. 3년 만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주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를 그리 대할 때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도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겁이 났다. 어머님께 맞서는 것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다. 나는 비겁했다. 연주는 오래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한마디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 괜찮으냐는 말, 함께 가자는 말. 온양 가는 가마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입술을 달싹이던 그 순간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겸은 돌아섰고 연주는 대문 안쪽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방님, 연주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3년 전에 들었다면 울었을 것입니다. 1년 전에 들었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연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요. 연주가 도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종년이 아니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주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보름 뒤 내의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정호 어이의 청거로 서연주에게 내의원 의녀 수석의 직함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혼인한 여인에게 내의원 직함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나 이정호가 직접 전하께 아뢰어 허락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공문과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딸려왔습니다. 연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침통이었습니다. 가죽이 아니라 오동나무로 깎은 침통이었고 뚜껑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주 의원에게 이 침통은 선친 서창윤 선생의 것이요. 선생이 궁을 떠날 때 내의원에 맡기고 간 것을 40년간 보관해 왔소.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오. 아버지의 침통이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떨렸어요. 뚜껑을 열자 은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나 은빛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40년 동안 정성껏 닦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주는 침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 뒤 연주는 참판댁을 나섰습니다. 짐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았습니다. 저고리 한 벌, 치마 한 벌, 빗 하나, 수건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품 안에 오동나무 침통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식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참판 홍제덕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덜 돌아왔으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참판은 연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안희서 의원. 조 씨 부인은 그 옆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이었으나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주가 돌아설 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몸 성이 다녀라. 신우이 채영과 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본 없다 조롱하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 비웃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겸은 대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습니다. 연주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양거리에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자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들었느냐? 형조 참판댁 며느리가 참판의 풍을 고쳤다지. 며느리가 아니라 의원이래. 내 의원 수자 어이가 절을 했다더라. 서창윤 선생의 딸이라지. 영변의 편작 그 서창윤. 내 의원에서 직함까지 내렸다더구나. 연주는 그 소문을 등 뒤로 들으며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걸으면서 발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품 안의 침통이 걸을 때마다 가슴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은침의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무게가 연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한양 장안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참판댁 며느리가 아니라 조선을 살릴 명의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 연주는 더 이상 이름 없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예야도 아니었고 이거사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주 의원. 그 이름이 한양 장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침통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걸었던 길 위에 서서 연주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그의 봄 한양 종로 어귀에 작은 의원이 하나 열렸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서씨 의원. 서창윤이 영변에서 그러했듯 연주도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가마를 타고 오든 저작거리 떡장수가 맨발로 들어오든 맥을 짚는 손은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내 의원에서도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연주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정우 어인은 틈만 나면 서씨 의원을 찾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꼬? 연주는 웃기만 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저녁이면 연주는 약장 앞에 앉아 침통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침을 하나씩 꺼내 비단으로 닦았습니다. 그때마다 영변의 작은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약 냄새 가득한 방, 처방을 적는 아버지의 뒷모습, 떨리는 손을 감싸쥐던 크고 따뜻한 손. 사람을 살릴 손을 버리지 말거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묻었으나 썩지 않았고 꺾였으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침통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서씨 의원의 불이 꺼지고 종로 위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영변에서 한양까지, 부엌에서 의원까지 길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